토머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우표의 이기는 습관에 보면 하나의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에디슨 자신이 가는기가 먹어서 평소 소리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소리에 집중했는데 그것이 에디슨의 측음기 발명에 좋은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슬픈 일인데 어릴 적 에디슨은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면서 남는 시간에 기차간 한 구석에서 화학 실험을 하다가 불을 내고 맙니다. 다행히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는 격분했고 그 때문에 기관사에게 뺨을 얻어맞은 적이 있는데 이때 귀를 잘못 건드려서 그 후로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분명 결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결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리를 붙잡기 위해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소리를 저장하고 다시 들을 수 있는 장치, 즉 축음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결핍 자체가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이 한 방향으로 사람을 끌어간 것입니다. 불편함이 관심이 되고 관심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핍은 끝이 아니라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상처를 통해 우리 인생이 선작용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문제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수 기업의 신입사원 선발 문제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인품을 알기 위한 테스트인데 한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이 비를 맞으며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독한 할머니, 두 번째는 자기가 옛날에 도움을 받았던 의사 선생님, 세 번째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예쁜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빈자리는 한 자리뿐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성향이 작동하며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할머니를 태운다면 그는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의사 선생님을 태운다면 그는 도움을 잊지 않는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여성을 태운다면 그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솔직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고 인성이 다릅니다. 각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정답을 묻기보다 사람의 성향을 드러내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답은 아주 독특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 의사 선생님에게 차 키를 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게 하고 저는 여기 남아서 그 여성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답은 시험 문제 낸 사람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는 당연히 합격했을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 훌륭하게 생각한 줄 안 것입니다. 꼭 한 사람을 태운다고 그러면 자기가 운전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도 운전할 줄 알고 또 그가 할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가면 더 안전한 것입니다. 할머니에 대한 도리, 의사에 대한 의리도 충족시키고 또 비 맞으며 자기 자신의 이상형도 만날 수 있는 낭만도 채우고 이런 선택은 참 훌륭한 생각이고 결정인 셈입니다. 이 답이 특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어진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전제 자체를 다시 구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태워야 한다는 조건에 묶이지 않고 그 조건을 활용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을 깨는 사고입니다. 에디슨의 이야기와 이 문제는 결국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에디슨은 들리지 않는다는 조건 안에서 머물지 않고 소리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명만 태운다는 조건 안에서 선택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다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어진 틀 안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틀 자체를 바꿔보는 것이 더 큰 결과를 만듭니다. 결핍이든 문제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발상 전환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신분이 바뀌는 이야기에 특별한 흥미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겉모습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미국의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입니다. 16세기 헨리 8세 당시의 영국을 배경으로 왕궁에서는 왕자 에드워드가 태어납니다. 같은 날 런던 뒷골목에서는 술주정뱅이 거지의 아들 톰이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놀랍게도 외모가 닮았지만 신분이 달라고 삶의 환경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궁의 생활이 너무 무료했던 에드워드 왕자가 어느 날 왕궁 주변에서 경비병들에게 학대당하는 거지 톰을 안쓰럽게 여기며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자와 거지 두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고 재미삼아 옷을 바꿔 입으면서 뜻하지 않게 왕자가 거지로 오해되어 거리로 쫓겨나면서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 장난처럼 옷을 바꿔 입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자가 거지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왕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의 태도와 말에는 품격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거지가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면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색해지고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분이 바뀐다 할지라도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감당 못한다.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거지 톰이 왕자의 행세를 하며 생활하지만 잠을 자기에는 푹신한 침대보다는 바닥이 편하고 식사를 위한 격식을 차린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외모는 왕자이나 하는 짓은 거지입니다. 또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같지 않습니다. 말씨는 여전히 왕자의 말씨에 모든 행동도 왕자같이 합니다. 그러니 주변이 보기에는 다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리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어색함과 혼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웃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저 자리에 가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위협에 노출될 대역을 찾던 중 술집에서 만담으로 인기를 끌던 하선이라는 인물을 왕궁에 데려옵니다. 광대 하선은 얼굴이 왕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선은 궁궐에 들어와 왕의 대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말투를 따라하고 행동을 모방하며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선은 왕의 위치로 겉은 변화돼도 수준이 변화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선은 단순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하선은 천민 출신의 광대답게 인간적이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당시의 조정에서는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선은 언제부터 진짜 왕이 되었을까요? 왕관을 썼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위해 결정을 내렸을 때입니까? 백성을 향한 무조건적인 애정과 공감입니다. 하선은 진짜 왕이 무시했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공감합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상황을 보고 분노하며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들으려 하는 등 왕답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권력자 신하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대신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공납을 쌀로 통일하는 대동법을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대담한 행동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던 신하들에게는 미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중전의 마음을 돌립니다. 광해군에게 냉대받던 중전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을 건넵니다. 냉랭했던 중전의 마음을 열게 만들며 이전의 광해군과는 전혀 다른 다정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진짜 왕보다 더 왕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짜였지만 점점 진짜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까지 보입니다. 가짜 왕 노릇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여 올바른 길을 가려 합니다. 진짜 왕이 목숨을 걸고 권력을 지키려 했다면 하선은 사람을 살리는데 목숨을 거는 상반된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는 수준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이 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그 자리를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결국 두 이야기가 함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자리는 사람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사람은 그 자리에 맞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주어진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대하는 태도와 선택입니다. 자리는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옷만 입고 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지금의 자리에서 점점 더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벌고 나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그때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살고 결국 오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몇 가지 행복이 무엇인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켄 가이어가 쓴 묵상의 삶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켄 가이어가 멕시코의 작은 마을을 여행하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노인이 자판을 펼쳐놓고 양파를 팔고 있었는데 딱 20개였습니다. 하나에 10센트. 전부 다 사도 $2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장사였죠. 켄 가이어는 별 생각 없이 말합니다. 이거 내가 다 살게요. $2 줄 테니까 다 주세요. 그런데 뜻밖에도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거절합니다. 안 팝니다. 당신에게 다 팔지 못합니다. 이유를 묻자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이 양파 파는 게 내 인생인데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가 빼앗아 가려고 그러느냐? 나는 사실은 이 양파 20개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잇고 먹고 살지만 나는 이걸 팔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시장 냄새를 맡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웃고 때로는 다투는 모습까지 보면서 그 시간을 즐깁니다. 내가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데 이게 내 인생인데. 당신은 돈으로 이 양파를 다 사갈 수는 있겠지만 내 하루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켄 가이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빨리 끝내는 것을 효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노인에게는 그 시간을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뉴욕에 성공한 한 사업가가 휴가차 멕시코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 어부가 낚시를 마치고 들어와 작은 배에서 싱싱한 물고기 몇 마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업가는 어부에게 묻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어부는 잠깐이면 됐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사업가는 왜 더 오래 바다에 나가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나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어부는 담담하게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합니다. 여유롭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업가는 답답하다는 듯. 그럼 남는 시간에는 뭐 합니까? 어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늦잠도 자고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낮잠도 자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기타 치며 이야기합니다. 꽤 바쁩니다. 그러자 사업가가 진지하게 인생 훈수를 두듯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세요. 배를 늘리고 회사를 만들고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 은퇴하면 됩니다. 어부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성공한 뒤에 은퇴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게 되나요? 사업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바닷가에 내려가서 낚시 좀 하고 낮잠도 자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죠. 어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걸요?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참 행복이 무엇인가 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기쁨을 무작정 희생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가? 진정한 풍요는 단순히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현재의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부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조절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겉보기에 성공한 삶을 쫓느라 이미 주신 행복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살기 위해 지금을 희생하지만 정작 그 나중에 하려는 삶은 이미 지금 가능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나우루라는 나라입니다. 면적은 서울 용산구와 비슷하고 인구는 1만 명 정도 됩니다. 나우루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새똥이 굳어져서 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 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새똥에서 나오는 인산염과 산호충이 굳어져 생성된 인광석. 자원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2천 불. 일대 이 나라는 이미 2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낼 필요도 없었고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까지 거의 나라에서 다 지원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 나가서 쇼핑하고 람보르기, 포르쉐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다녔습니다. 모든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 맡겼고 국민들은 일하지 않았다. 집안일뿐 아니라 광산을 채굴하는 일들도 거의 외국인의 노동력을 의존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꿈꾸는 지상 낙원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1990년 정도부터 인광석이 슬슬 바닥을 드러내고 채굴량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국가 재정도 어려워졌고 수입의 원천인 인광석은 더 이상 채굴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일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인의 90% 이상 비만이었고 40% 이상이 당뇨를 앓았습니다. 건강은 무너졌고 나라 경제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행복을 위한 삶을 찾지는 못했고 또 물질과 풍요만이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묻게 됩니다.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하루를 천천히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미 가진 삶을 뒤로 미루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나라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준비만 하고 있는 걸까요?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잃고 있는 걸까요? 행복은 어쩌면 멀리 있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 속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류태영 박사가 쓴 유대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 이 책에는 참 인상 깊은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한 생물학자 아버지와 어린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딸이 학교에서 소풍을 갔다가 이름 모를 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풀 이름이 뭐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잘 모릅니다. 나도 처음 보는 풀이라 잘 모르겠구나. 아이는 그 풀을 꺾어 집으로 가져와 생물학자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 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바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니, 선생님께 물어야지 왜 나에게 묻니? 아이는 말합니다. 선생님도 모르신대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나도 얼른 생각이 안 나는구나. 내일 다시 선생님께 여쭤보거라.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몰래 그 풀의 이름과 특징을 적어 봉투에 넣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에게 그 봉투를 주며 말합니다. 이건 중요한 편지니까 학교 가자마자 선생님께 드려라. 선생님은 편지를 읽고 내용을 알게 되고 아이가 다시 묻자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이를 지식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배움의 질서를 지키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류태영 박사의 유대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 이 책 표지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던 글은 죽이는 교육 대 살리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육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에서 한국과학상 수상자로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세계적 수학자 반열에 오른 고등과학원의 김인강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김인강 교수는 충남 논산의 한 마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어 설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손으로 포대를 끌며 흙바닥을 기어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법 클 때까지 그의 친구들은 병아리들과 강아지, 그리고 마당에 피어있는 들풀과 꽃들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9살이 되던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1시간 넘게 걸리는 학교의 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당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였으니까 걷기는커녕 혼자 서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부탁을 해도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어머니 등에 업혀 돌아오면서 어머니도 우셨고 또 자신도 어머니 등에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에 눈물을 흘리며 걸어오는 길에 그 어머니가 자기의 엄발을 감싸며 갑자기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가야 춥지? 아가야 춥지? 이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이상한 경험을 했고 이 말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살아야지.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 속에는 불행이나 포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11살이 되어서야 겨우 재활원에 들어가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인강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앉은뱅이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굳은 다리를 펴고 보조기구를 연결하여 목발을 짚고 걷는 것이었다. 전자는 쉬운 길이었지만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형극의 길이었다.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10년 동안 앉아서만 지내다 보니 근육과 뼈는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치료사 2명이 붙들고 인정사정 없이 무지막지한 힘으로 다리를 펴기 시작했고 2년 동안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발을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김인강은 공부에서는 늘 1등을 했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전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고 충남고에 배정받았습니다. 공부방이 없어서 TV가 크게 틀어져 있는 방 한 구석에서 밥상을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충남고에서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를 전체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 앉은뱅이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김인강을 보고 장차 거지가 될 것이라고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찬란한 미래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로 돌아와 카이스트 교수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그 서러움의 거절을 마음에 품고 어머니 등에 매달려 돌아오면 갑자기 들었던 그 한마디. 아가야 춥지. 그 짧은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이야기를 함께 보십시오. 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지혜를 심어주었고 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살아갈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는 인생의 방향을 세우고
어머니의 사랑은 인생을 끝까지 버티게 한다. 지혜는 사람을 세우고,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 지혜만 있으면 사람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위에 지혜가 세워지고 지혜 속에 사랑이 흐를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중세 어느 도시에서 웅장한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다. 한 수도자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말했다. 나는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다른 이는 말했다. 나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이는 단순한 노동 속에 머물고 어떤 이는 건설이라는 의미를 발견하며 어떤 이는 그 모든 과정을 넘어 하나님의 일로 이해한다. 인생은 결국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고 있다고 믿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이 명제는 한 여인의 삶 속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이 있다. 지금은 연육교가 들어서면서 무치됐다. 증도는 주변의 병풍도, 소학도, 화도 등의 유무인도를 포함한 일대의 면 중심지이다. 증도는 근래 들어 한국에 가봐야 할 여행지 2위에 꼽히기도 했다. 특히 증도는 크리스천들에게 손꼽는 믿음의 성지다. 그 섬에 세워진 순교비의 주인공, 문준경 전도사의 발자취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문준경은 일제강점기 신안 암태도의 염전집 귀한 딸이었다. 1907년 17의 나이에 신안 앞바다 증도의 정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나 결혼 첫날 밤부터 그녀의 삶은 무너졌다. 부잣집 막내 아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남과 다름없었다. 일본을 왕래하며 신문물을 접했던 남편에게 쪽진 머리의 아내는 구시대 여성이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인을 두고 있었고 결혼 후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집을 떠나 다른 섬에서 그 여인과 살림을 차렸다. 문종경은 살아있는 과부처럼 남겨졌다. 그녀는 아내이고 며느리였지만 사실상 버림받은 존재였다. 친정에서도 시집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그녀의 청춘은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한 채 흘러갔다. 내 인생에는 행복이 없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결론이었다. 그나마 그녀를 불쌍히 여긴 이는 시아버지였다. 시아버지는 문준경의 총명함을 알고 업문을 가르쳤다. 글을 읽으며 마음이라도 위로를 받아라. 시아버지가 준 배움의 부탄자루가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 집에서 20년을 시부모를 섬기며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효부라 불렀다. 그러나 그 삶은 여전히 땅을 파는 인생에 불과했다. 37세가 되었을 때 유일한 울타리였던 시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포로 나가 북교동 단칸 새방에서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때 북교동 교회 한 집사의 전도가 그녀의 삶에 스며들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녀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흥사 이성복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시집살이에 지친 자, 버림받은 자, 소망이 끊어진 자를 향한 초청처럼 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질문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나를 부른단 말인가? 그리고 알게 되었다. 자신이 알기도 전에 자신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1931년 서울 아현동의 경성성서신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한다. 신학교 입학 이듬해 문준경은 임자도에 진리교회를 설립했다. 임자도에는 남편과 소실이 살고 있어 박해가 심했지만 그들마저 안고 구원의 길로 같이 가고자 했다. 그리고 다시 증도로 돌아간다. 이 선택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자신을 버렸던 곳,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 자신의 눈물을 다 알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다. 처음 반응은 냉혹했다. 버림받은 여자가 다시 왔다. 재주도 없는 주제에 뭘 한다고. 심지어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머리채를 잡히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섬과 섬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다. 신안군의 천삭의 섬을 작은 돛단배를 타고 다니며 1년에 8켤레의 고무신이 닳도록 걸었다. 그녀는 10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웠고 단순히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켰다.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무엇으로 저렇게 사는가? 그녀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는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저녁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송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었다. 욕을 하던 아이들, 버릇없던 아이들,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 중에 훗날 한국 교회와 사회를 뒤흔드는 인물들이 나온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김준곤 목사, 크리스찬 상담대학원 총장을 지낸 정태기 목사, 그리고 성결교단 총회장을 지낸 이만신 목사까지. 그녀가 심은 씨앗은 한 세대를 넘어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1950년 10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공산군에게 붙잡힌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증도로 들어간다. 주변에서는 만류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다. 나는 가야 한다. 공산군은 그녀를 씨암달기라 불렀다. 이미 수많은 생명을 낳은 존재라는 의미였다. 1950년 10월 5일 증동리 교회에서 800m 떨어진 바닷가의 죽창과 총으로 무장한 내무서원들이 문준경 전도사를 내팽개쳤다. 그들의 손에 의해 증도의 갯벌에서 그녀는 죽창에 찔리고 끝내 총에 맞아 순교한다. 그녀의 나이 59세였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시신은 순교 직후 증동리교회 뒷산에 매장됐고 2005년 지금의 순교지로 이장됐다. 1964년 그의 신앙의 제자들은 여기 도서의 영혼을 사랑하시던 문준경 전도사님이 누워 계시다는 추모비를 세웠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말씀, 그녀가 삶으로 보여준 사랑, 그녀가 눈물로 뿌린 복음은 그 이후 더 크게 자라났다. 증도는 변화되었고 신앙은 변화되었으며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땅을 파고 있는가? 아니면 건물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 문준경 전도사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이다. 그녀는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살아냈다. 버림받은 여인에서 한 시대를 살린 사람으로, 땅을 파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인생으로,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지역과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은 같을지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어떤 시선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고백으로 인생을 정의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